나는 부용이. 나는 회룡이. 부용아, 응? 오늘도 BTS가 빌보드 1등 했다. 여자 아이돌은 아니지만 내가 팬아저 해줬다. 요거 봐봐. 아, 요거. 몰라. 요거. 뭐래? 왜? 나 같은 인싸가 너 같은 아싸랑 놀아주는 거 고마운 줄 알아. 에이, 난 오늘 혼코노나 하러 가야겠다. 세종대왕이 만드신 우리 한글이 있는데 너 자꾸 이상한 말 할래? 아유, 고답. 할 말한. 뭐 너? 아이고, 오늘 회령이 버릇을 고쳐줘야겠어. 선생님, 어? 선생님. 아유.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회령이가 자꾸 이상하게 얘기해요. 이게 뭐가 이상해? 원래 우리 또래에서 쓰는 자연스러운 대화라고. 뭐? 부용이가 해롱이가 쓰는 말투 때문에 기분이 상했군요. 네, 우리 한글은 참 위대해요. 시대에 맞게 유연하게 바꾸어 쓸 수 있으니까요. 언어 표현의 다양성이란 측면도 있어 개방적이셨던 세종대왕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지만 아직 한글 공부를 더 해야 하는 우리 친구들은 바른말, 고운말 써야겠죠? 네. 네. 거봐, 메롱. 우리 고장 의정부에도 세종대왕을 도와 훈민정음 창제에 기여한 학자가 계세요. 혹시 부용이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의정부의 문화유산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은 집현전 학자 신숙주 선생님입니다. 아,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를 도우신 신숙주 선생님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1971년 10월 9일 한글날 한글학회에서 세운 한글 창제 사적비입니다. 그럼 우리 신숙주 선생님 묘 앞으로 올라가 볼까요? 네. 뿅. 아우 어지러. 이곳은 조선 초기의 언어 천재이며 성리학자, 문신, 정치가이며 언어학자, 외교관이셨던 신숙주 선생님 묘역입니다. 조선 역사의 긴 역사 속에서 훌륭한 학자를 꼽으라면 신숙주 선생님을 꼽을 만큼 아주 위대한 학자셨습니다. 신숙주 선생은 1417년 남홍관하에서 아버지 공조자참판 신장과 정씨 부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던 신숙주 선생은 24살에 집현전에 들어왔고 8학사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타고난 학자요 문사였습니다. 집에 있는 책을 모두 독파한 그는 궁중에 있는 장서각의 책을 모조리 읽을 결심을 했고 숙직을 번갈아 하게 되어 있는데도 책을 읽기 위해 매일 자청해서 숙직을 도맡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세종은 내시를 시켜 집현전에 숙직하는 학자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했고 이때 숙직하고 있던 신숙주는 밤이 깊었는데도 촛불을 켜놓고 독서에 열중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내시는 서너 차례 가서 엿보았는데 닭이 울고 나서야 잠이 든 모습을 보았을 정도로 신숙주는 책 읽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내시가 이 일을 세종에게 알렸고 세종은 입고 있던 돈피 옷을 벗어 신숙주에게 덮어준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곤히 잠들었던 신숙주는 아침에 일어나서야 이 일을 알게 되었고 다른 학자들도 이 소문을 듣고 더욱 열심히 학문에 열중했다고 합니다. 세종 또한 밤늦도록 학문에 열중했는데요.
그야말로 임금과 신하가 서로 경쟁하듯이 촛불을 켜놓고 밤을 샜던 것입니다. 역시 훌륭한 임금 밑에는 좋은 신하들이 있네요. 너도 내가 있어서 네가 더 똑똑해 보이는 거라고. 내가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거 알지도 못하면서. 뭐라고? 흥,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아우, 아우. 참. 신숙주는 세종의 뜻을 받들어 훈민정음 창제에 심혈을 기울였어요. 최항, 박백년, 그리고 성삼문 등과 함께 밤잠을 자지 않고 훈민정음 창제에 매달렸죠. 그리고 마침내 1445년인 세종 25년에 훈민정음이 창제되었습니다. 대신들은 들으라. 우리말은 중국말과 달라서 한자와는 서로 잘 통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동안 내 백성들은 자신의 뜻을 글로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할 수가 없었느니라. 내 일을 불쌍하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들었으니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편히 쓸 수 있게 할 것이니라. 우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와! 이야. 훈민정음이 완성되었지만 대신들의 반대는 세종의 예상보다 훨씬 거셌어요. 전하, 새로 문자를 만드시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는 명나라를 버리고 스스로 오랑캐가 되려는 것이옵니다. 우리나라 말이 생기는 건데 왜 그렇게 반대가 심했어요? 그러게. 한문은 글이 어려워 지배자들만의 문자였어요. 백성들은 무식하고 글 같은 것을 몰라야 지배하기 쉬웠던 것이죠. 글을 알면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백성들이 차츰 똑똑해지면 자신들이 누리던 각종 지위가 이어받으니 한글 창제에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종은 이들의 어리석음을 타이르고 신속주를 중심으로 한글을 활용하는 방안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신속주는 운회를 번역하고 이어 용비어천가 등을 훈민정음으로 번역했습니다. 신숙주는 뛰어난 언어학자였습니다. 그는 설총이 사용했던 이두는 물론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몽골어, 여진어에 능통했고 인도어와 아라비아 문자까지 터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언어학 지식이 동원되지 않았다면 훈민정음 창제는 지지부진했을 것이라는 기록이 전하기도 합니다. 우와! 선생님!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우와! 그럼 우리나라 말까지 7개 국어를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와! 천재네요. 천재. 이야, 대단해. 우와. 세종은 신숙주를 일본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세종이 이종무를 시켜 쓰시마를 정벌한 뒤 일본과의 왕래가 끊겼었는데요. 그 즈음 일본이 다시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해 사신을 보내달라고 간청했기 때문입니다. 세종이 신숙주를 서장관으로 뽑아 보낸 것은 신숙주가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우리 문화를 늘 숭상했고 신숙주를 통해 우리의 학문과 문화를 일본에 과시하려고 한 것이죠. 신숙주가 일본에 도착하자 가는 곳마다 일본의 문사, 승려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신숙주에게 시를 지어달라 하거나 글씨를 써달라고 하면서 학문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신숙주는 서슴없이 이에 응답하며 부탁을 들어주었고 일본의 승려와 문사들은 신숙주의 재주에 흠뻑 빠져 신숙주를 스승으로 받들었다고 합니다. 일본? 조선 초기에는 일본과 교류가 있었네요. 신숙주는 일본에서 학문을 나누기만 하진 않았습니다. 신숙주는 날카로운 눈으로 그들의 동정을 살피며 가는 곳마다 산천의 경계와 요해지를 살펴
지도를 작성했고 그들의 제도, 풍속, 그리고 대신들의 가족 계보와 각지 영주들이 강하고 약함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공식적인 사신 행차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 이 모든 내용을 적어 도면과 함께 나라에 바쳤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해동 제국기이며 이것은 최초로 일본의 사정을 적은 책으로서 일본의 사정을 알고 싶거나 일본의 사신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일본 안내서가 되었다고 합니다. 신숙주 선생의 묘역은 쌍분으로 오른쪽은 신숙주, 왼쪽은 부인 윤씨의 묘입니다. 묘 앞에는 묘비석, 상석, 혼유석, 죽은 자의 길을 밝히는 장명 등 문간의 상징인 문인석, 무간의 상징인 무인석이 서 있습니다. 묘지 앞쪽에는 600년의 시간을 지켜오느라 빛바래고 마모되어 글씨가 지워진 신도비가 있고 한글 창제의 사적비와 새롭게 조성된 신조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숙주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숙주 선생은 우리나라 역사 인물 중에서 여러 가지 평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는 훈민정음의 창제의 1급 공로자이셨고 오랫동안 문사를 길러내는 자리인 문영대제학으로 시대를 풍미하였습니다. 정치와 학문, 문학이 한 범주로 묶여져 글 잘하는 사람이 정치를 하고 학문이 높은 사람이 등용되는 전통적 사회 구조에서 그는 문사철을 두루 갖춘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회롱이 부영이 우리 한글을 더 사랑해 줄 수 있죠? 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모두 바른 말 써요. 뜬 구름 같은 부귀공명 따질 것이 못되니 인천의 흥취 아직 버리지 못하겠노라. 인생에 천명 있음 이제야 믿겠노니 공명은 물리치기도 어렵고 구하기도 어려워. 세상 속인 공명 만족한 줄 안지 오래인데 가을 바람에 또 고향 생각 나누나.